시스템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교재는 우선 C 언어와 C++의 기초에 관한 이 두 가지의 책들과 그 다음에 운영체제 기초,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책, 이 두 가지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닉스라는 그 운영체제에 대해서 유닉스 상황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또 교재가 있고요. 또한 그 컴퓨터 네트워크 요거 아주 여러 군데서 많이 쓰는 교재고, 또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에 관해서 좀 알아야 돼서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즉 이 8개의 다양한 주제의 어떤 교재들을 우리가 다 참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8개의 책을 다 구매를 해서 뭐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8권의 책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 8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떤 책,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할 내용이 들어있는 책을 한 개만 고른다면 바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컨셉, 이 책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8개의 책을 뭐 우리가 다 한꺼번에 뭐 본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키워드나 필요한 내용들을 구글을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바로 요즘의 정보를 다 받아볼 수가 있죠. 그 편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전체 수업은 지금 이런 스케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코र्스 인트로덕션, 이 수업을 왜 배우고 이 수업이 무엇을 하는 수업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닉스 그리고 리눅스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차와 4주차 이 두 주에 걸쳐서 C 언어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C 언어와 C++ 언어에 대해서 기초를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차후에 이 유닉스 또는 리눅스 환경에서 C와 C++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초에 대해서 또는 이 C 언어에 대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내용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2주간 리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떤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관한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threads와 process라는 개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스케줄링, 또한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간 통신,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은 사실은 우리 그 분야 중에서 소프트웨어 또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커리큘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C나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수업을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가장 처음에 우리가 접하게 되고 습득하는 어떤 내용이 되겠고, 이 C 또는 C++ 또는 뭐 자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죠.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에 기반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 수업을 그 다음에 듣게 되죠.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조금 더 프로그래밍을 고급스럽게 우리가 배우게 되면서 실제로 이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이 또는 C나 C++ 이런 프로그램이 컴퓨터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이 돼서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스템을 고려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시스템을 좀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또 과목이 있죠. 이 과목은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그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수업이 되겠고요. 거기다 또 운영체제라는 또 수업, 이런 수업이 또 있죠. 그래서 운영체제라는 수업이 따로 있는데 이 수업에 대해서는 좀 더 OS, 운영체제 속으로 들어가서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내용들, 메모리 관리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하게 될 일부 OS의 내부 어떤 기능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수업도 우리가 꼭 들어야 되겠죠. 그 전 수업은 모두 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고 또는 OS에 관한, 여전히 소프트웨어 그런 것에 관한 내용들인데 반해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인베디드 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이해를 해야지 뭐 OS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 위에서 어차피 돌아가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우리가 프로그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컴퓨터 아키텍처, 이것도 여전히 하드웨어를 이해하는, 조금 더 깊숙이 이해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알고리즘이라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데이터 스트럭처에 좀 진보된 어떤 그런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순서대로 이 모든 과목들을 다 습득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관해서 우리가 컴퓨터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인베디드 시스템을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다루시든지 충분한 그런 기초를 다 닦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이 시스템은 아주 간단하게 서로 다른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아래에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컴퓨터, 흔히 볼 수 있는 컴퓨터 데스크탑 하드웨어 구성이 있는데요. 물론 CPU도 있고 그래픽 카드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컴퓨터 하드웨어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 그 위에 우리가 OS를 얹죠.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시간에서 우리가 컴퓨터 하드웨어의 상세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운영체제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올려서 우리가 구동을 하게 되죠.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를 쓰게 되죠. 윈도우즈 7, 8, 뭐 윈도우즈 10 이런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 외에 요즘에는 애플 컴퓨터에서 만드는 맥이라는 그 컴퓨터, 맥OS, 이것이 이제 맥킨토시에 도는 그 OS가 되겠죠. 이것도 사람들이 이제 요즘 많이 쓰고 있고 또 리눅스라고 부르는 이것은 이제 유닉스 계열인데 PC에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도 흔히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보시면 이 각각 윈도우즈와 맥 그리고 리눅스의 아이콘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운영체제가 됐든 이 기본은 비슷하죠.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모두 이 각각 운영체제들이 다 스케줄링이라는 것이 있고 threads, 프로세스 뭐 이런 단 개념들이 있고 메모리 매니지먼트도 당연히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 수업과 그리고 또 차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수업을 통해서 듣게 될 모든 내용들이 이 내부에 다 있죠. 이렇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깔고 나면 그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크롬이라는 예를 들어 인터넷 브라우징을 하고 싶다. 그러면 크롬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게 되고 파워포인트, 뭐 워드, 뭐 이 외에 각종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시키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 말고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시스템들은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컴퓨터, 우리가 방금 본 컴퓨터 시스템도 인베디드 시스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통칭 우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만드는 모든 시스템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게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밑에 쪽에는 인베디드 하드웨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하드웨어 보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인베디드 하드웨어는 뭐 어떤 특정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모양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또는 쓰이는 데에 따라서 뭐 다양한 프로세서와 다양한 메모리 구조와 뭐 인풋 아웃풋 개수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다양한 스펙과, 왜냐하면 이 인베디드라는 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뭐 모든 디바이스들, 가장 구체적으로 흔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을 안에를 열어보면 지금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하드웨어 보드가 있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인베디드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집안에서 있는 뭐 세탁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집안에 쓰는 가정 전자제품도 모두 이 안에는 인베디드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하드웨어 어떤 시스템이 되더라도 다들 프로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메모리가 들어 있고요. 당연히 컴퓨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세서가 들어 있어서 인베디드 하드웨어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위에 운영체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인베디드를 위한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이 돌아가야 되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잘 접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디바이스를 또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 일부 그런 개발자들이 접하는 것이지, 일반 우리 같이 일반 사용자들은 크게 접하지 않는데, 이 인베디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도 리눅스가 상당히 널리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코어스라든지 VxWorks라든지 이런 다양한 실제로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이 인베디드 시스템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다양한 인베디드에 쓰이는, 인베디드 시스템에 쓰이는 운영체제들을 여기 리스트업, 아이콘 형태로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엔드로이드가 우리 스마트폰에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인베디드에 쓰이는 OS라고 볼 수 있고,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OS는 실제로 뭐 윈도우즈라든지 우리가 앞에서 본 컴퓨터 시스템에 쓰이는 OS랑은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기본 개념은 거의 흡사합니다. 요구사항이 조금 이 경우는 다른데, 그렇지만 어쨌든 많이 흡사한 점이 있죠. 이렇게 OS가 올라가고 나면 그 위에 이제 사용자의 이것도 애플리케이션,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그 위에서 돌리게 됩니다. 이 가장 좋은 예가 아까서 말씀드린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하드웨어, 삼성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이 하드웨어를 만들고요. 그 프로세서도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인베디드 스마트폰 같은 게 OS가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엔드로이드가 올라간다든지 또는 애플의 iOS가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하드웨어와 서로 맞춰서 궁합이 맞는 OS를 올리게 되고요. 그렇게 OS를 올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앱이라고 부르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그 위에 필요한 것들을 깔게 되고, 그것들을 실행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체 구조가 컴퓨터 시스템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본 이 하드웨어와 중간 운영체제와 또 그 위에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내부를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장 아래에 있는 하드웨어 부분을 한번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컴퓨터 하드웨어는 항상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CPU가 있을 것이고, 그 CPU에 어떤 스토리지로 하드디스크 또는 SSD 같은 스토리지가 있고, 그 다음 메모리, 램이 있죠. 인풋 디바이스로는 키보드나 마우스, 뭐 그 외에 그런 인풋 디바이스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출력 디바이스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모니터라든지 화면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프린터나 뭐 오디오 출력을 위한 스피커나 이런 출력 디바이스들이 또 있겠죠. 이 전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이 하드웨어들 위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운영체제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우리가 올려서 돌리게 되죠. 그런데 뭐 윈도우즈가 됐든 맥 OS가 됐든 또는 리눅스가 됐든 어떤 운영체제가 됐든 그 내부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은 것인데요. 그 운영체제 내부에 보면 지금 아주 간단하게 블록 다이어그램화해서 그린다 그러면 지금 이 위에서 보시는 이런 노란 이 블록, 이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들이 운영체제 안에 다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구성해 본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하드웨어와 가장 처음 맞물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Architecture Dependent Kernel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Architecture라고 부르게 되면 이것은 하드웨어 구조를 얘기합니다.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우리가 앞에서 과목을 봤는데 아키텍처라고 하면 하드웨어, 예를 들어서 아키텍처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들 쓰는 얘기가 x86 뭐 이런 말도 쓰고요. 이거는 인텔 프로세서 하드웨어 구조를 얘기합니다. 또는 뭐 ARM 프로세서라고 인베디드 에서 가장 아주 많이 쓰이는 어떤 프로세서가 있죠. 뭐 이런 것이라든지 그 외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32비트 하드웨어냐 64비트 하드웨어냐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또 뭐 CPU 요즘에 뭐 더블 코어도 있고 그러니까 듀얼 코어도 있고 무슨 쿼드 코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스펙의 하드웨어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흔히 통칭해서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OS 중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이것은 아키텍처가 하드웨어가 달라지게 되면 그거에 디펜던트하게 맞춰줘야 되죠. 우리가 OS도 하드웨어에 맞춰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거에 디펜던트한 그런 부분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든지 하드웨어에 지금 여기에는 뭐 키보드 마우스밖에 없다고 우리가 했지만 뭐 트랙패드라는 것을 인풋 디바이스로 달았다든지 뭐 또는 출력 디바이스로 우리가 뭐 여기에 지금 없는 뭐 다른 출력 디바이스가 있다든지 뭐 SSD를 달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하드웨어 구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해서 이 OS가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와 OS와 맞물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키텍처 디펜던트 커널이란 것이 바로 제일 밑에서 그것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우리가 커널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 부분들이 OS 안에 존재하는데 OS 안에서 여러 가지의 중요 기능들 많은 기능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운영체제 OS의 코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커널. 그래서 이 커널이라고 부르고 이 안에 많은 기능들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커널의 대표적인 4가지 정도의 기능을 한번 또 상세하게 본다면 이 커널이란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의 또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운영체제 어떤 운영체제가 됐든지 그 운영체제 안에서 뭐 다양한 파일을 다룬다든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나 또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폴더 또는 디렉토리 구조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 시스템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쓰시면 NTFS라는 NTFS, 보통 FS가 파일 시스템이죠. NTFS라는 운영체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좀 옛날부터 쓰셨던 분이라면 옛날에 FAT32 뭐 이런 운영체제를 혹시 들어보신 또는 그 이전에 또 도스 뭐 이런 운영체제를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입니다. 저기 파일 시스템입니다. 도스는 운영체제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FAT가 파일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맥 OS 그것은 HPFS라는 파일 시스템을 따로 또 다른 파일 시스템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 리눅스 같은 이런 계열은 또 ext2, ext3 뭐 이런 파일 시스템 쓰게 되고요. 이 OS마다 각 OS마다 자기가 파일을 관리하고 또는 디렉토리 폴더를 관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은 호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 인식하게 해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은 이 OS에 디펜던트하게 어떤 OS면 어떤 파일 시스템 보통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파일 시스템이 됐든지 간에 이것은 커널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사용자에게는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흔히 느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어차피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에서 OS 이런 데서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프로세스들 간에 서로 통신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자세한 것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우리 수업에 한 학기 수업에 좀 뒤쪽에 우리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인풋 아웃풋 그리고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이 있죠. 이것이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 또는 여러가지 디바이스들을 관리하는 아까 제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디바이스들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커널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이 컴퓨터 이 OS는 내부적으로 어떤 동작을 할 때 기본적으로 단위가 프로세스라는 그런 단위를 가지고 뭐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 프로세스들이 그 여러 가지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 시시각각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잘 관리해주고 그거에 따라 맞게 프로세스를 또 생성을 하고 관리를 해주려면 그거에 맞춰서 뭐 메모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이 되겠죠. 이 커널의 가장 핵심은 이 커널이라는 이 기능의 OS 기능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파일 시스템하고 파일을 잘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일 형태로 그리고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커널 그래서 이 커널이 OS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 그리고 OS라는 뭐 나중에 다른 수업을 들으실 때에 지금 여기서 제가 리스트한 이런 기능들 이 기능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면 OS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OS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OS 내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수업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수업이죠. 즉 우리는 OS가 있고 그 위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단지 OS를 이해해서 그거에 맞게 잘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자 하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말씀드린 이 OS의 기능들을 속속들이 다 잘 이해해서 우리가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 수업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 커널이라는 거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라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API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커널 쪽 또는 이 OS 내부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함수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함수 그 인터페이스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짜죠.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이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OS 내부에 있는 것들을 하고 연동을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OS 내부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OS의 일부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건드려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가 콜해서 사용해야 되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이 뭔가 파일을 오픈해야 된다. 또는 하드디스크나 이런 데 있는 파일을 오픈하고 파일을 우리가 저장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제로 OS 내에
파일 시스템 쪽에 파일을 오픈하고 파일에 뭔가 값을 쓰고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함수들이 이미 있죠. 어떤 파일 포인터 같은 것도 정의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인터페이스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많은 함수들을 통해서 OS와 서로 주고받고 어떤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용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OS 안에 또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 프로그래밍을 위한 어떤 라이브러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보통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펑션들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라이브러리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만을 잘 인식을 해서 프로그램을 콜 해갖고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 안에 실제로 그 함수의 동작이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뭐 파일을 쓴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지 않아도 되죠. 그 펑션만을 콜하면 다 알아서 내부적으로 동작이 되도록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가장 윗단에 이 응용 부분, 유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원하는 어떤 앱을, 응용체제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에 아까 말씀드린 OS에 정의되어 있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보시면 커널 스페이스라고 있고요. 또 유저 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 커널 스페이스라는 것은 말씀드린 OS 내에서 커널을 중심으로 한 스페이스가 되고요. 그 영역이 되겠고 유저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사용자가 주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하드웨어를 크게 언급을 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수업이 하드웨어 시스템과도 관련이 있죠. 직접적으로는 사실 OS, 운영체제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운영체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와 또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어떤 하드웨어이냐에 따라서 OS가 좀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드웨어의 구성을 또 이해하는 것이 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깊숙하게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냥 범주에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우리가 뭘 신경 쓰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 그런 어떤 하드웨어 역사는 인텔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텐데 인텔이라는 회사의 역사와 같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인텔이라는 회사가 1960년대 후반에 생겼는데 그때 인텔이 그때 이후에 그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을 4비트짜리를 처음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후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4비트가 처음 개발되고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8비트 지금 여기 보시면 8080 이런 것들이 다 8비트 프로세서인데요. 8비트 이후에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16비트, 32비트 이렇게 자꾸 그 비트가 올라가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텔이 많이 개발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뭐 8비트, 16비트 이렇게 데이터 위드가 늘어나면서 발전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점점점 발전하게 된 그 핵심에는 바로 클락 스피드가 빨라졌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척도에 뭐가 있냐면 밉스라는 그런 밉스라고 부르는 단위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밀리언 써볼까요? 밀리언 인스트럭션
per second 해서 MIPS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초에 100만 개의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2MIPS다 라고 부른다면, 어떤 프로세서가 2MIPS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그 말은 뭐냐면 1초에 200만 개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MIPS가 몇 MIPS, 이 하드웨어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몇 MIPS인지가 바로 얼마나 빠르게 그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세서의 발전을 보시면 이 MIPS가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죠. 즉 클락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뭐 파이프라이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클락 스피드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90년대 후반이나 한 2000년대 초반 정도, 어느 정도부터 이제는 클락 스피드가 점점 더 빨라지기 힘든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보시면 한 5년 전 이런 프로세서도 클락 스피드가 한 3GHz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요즘 프로세서들도 지금 2016년 이 정도 프로세서들도 다 3.3기가 3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락 스피드가 지난 한 뭐 5년 또는 10년간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 수십 년간의 역사를 보시면 이 클락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졌는데, 더 이상 클락 스피드를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CMOS 실리콘 계열에서 더 이상 올리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면 이 프로세서를 속도를 더 이상 이제 클락 스피드가 빠르게 동작시키기가 정말 하드웨어적으로 동작시키기가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이 시점쯤에 하는 작전이 뭐냐면, 이제 클락 스피드만을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서의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병렬 프로세싱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프로세서들은 모두 코어, 하드웨어 코어를 여러 개 다는 프로세서들로 나오는 형태로 진보하게 됩니다. 처음에 듀얼 코어가 나왔고, 이제는 뭐 쿼드 코어, 헥사 코어, 뭐 여러 가지 코어들을, 하드웨어 코어들을 프로세서 안에 여러 개를 다는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모두 프로세서들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인텔의 Xeon이라는 이 프로세서인데, 이 Xeon이라는 프로세서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코어, 여러 개의 코어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프로세서가 하드웨어적으로 코어를 여러 개를 가지게 되면 OS가, 그 위에 돌아가는 OS가 그거에 맞게 그 여러 개의 다양한 코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OS가 구성이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OS가 그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짤 응용 프로그램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게 된 응용 프로그램도 하드웨어에 있는 이 멀티 코어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고급스럽게 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때 이런 하드웨어의 기능들, 하드웨어의 상태, 멀티코어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그 정도로 보고요.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잠깐만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죠. 윈도우즈 뭐 많이 쓰시고요. 맥 OS, 리눅스 또는 유닉스, 이것이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유닉스가 있고, 그 다음 아까 잠시 소개드렸던 인베디드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이 있고요. 또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요즘에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의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운영체제의 역사는 보통 1950년 정도부터 우리가 시작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1950년도 이때쯤에는 이 오른쪽에 보신 이런 컴퓨터들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메인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그런 하드웨어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하드웨어가 크고요. 굉장히 크고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그때는 사실은 어떤 운영체제라는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드웨어가 아니었습니다. 뭐 어떤 컴퓨터들은, 이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데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컴퓨터들은 자기 자신의 OS,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프로프라이터리 OS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널리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런 OS를 쓰기도 했고, 그 다음 이때 당시는 이 메인프레임이라는 컴퓨터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비싼 컴퓨터이기 때문에 보통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아니죠. 뭐 국가가 소유한다든지 이렇게 뭐 국가에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수백 명이 이렇게 함께 공유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이 옛날에 보시면 이렇게 카드, 펀치 카드 같은 걸로 사용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여러 사람들 거를 모아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프로세싱을 하는 이런 배치 프로세싱 이런 것이 흔하게 쓰였습니다. 이 VMX라고 하는 게 이제 또는 DEX라고 부르는 이게 이제 하드웨어의 한 종류인데 이런 것들이 그때 많이 쓰였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시점쯤에 AT&T 벨랩에서 유닉스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초창기, 우리가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그 OS인데, 이 OS의 초창기가 아마 그 60년대, 50년대 이쯤에 이제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닉스의 탄생을 보시면 바로 이런 시대에, 그래서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드웨어가 굉장히 벌키하고 굉장히 비싸고 엄청 크고 뭐 소유하기 어려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수십 명 또는 뭐 수백 명의 이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비싼 그 굉장한 하드웨어를 공유해서 써야 되는, 그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OS가 필요한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닉스, 여기서 보시는 이 유닉스라는 것이 이때 탄생했을 때 가장 포커스는 바로 이 멀티 유저입니다. OS가 어떻게 하면 컴퓨터 하드웨어 하나를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쓸 수 있을까? 그렇지만 각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하고 서로 공유해서 쓴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서 실제로 하드웨어는 여러 사람을 같이 지원하는 동시에 이런 어떤 여러 사람이 쉐어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핵심 기능이 되겠죠. 현재까지도 이 유닉스는 바로 이 멀티 유저 OS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가장 좋은 OS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1970년 정도쯤 이제 되면 이제는 개인용 컴퓨터라고 부르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개념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바로 대표적인 주자로 IBM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내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는 그 외에도 그때 바로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때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도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개인용 컴퓨터라고 부르는 이런 많은 이런 컴퓨터들이 그때 당시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각각마다 생긴 게 다르고 이 호환이 전혀 되지 않은, 또는 OS도 다 다르고, 그죠? 여기 보시면 각각마다 막 프로프라이터리 OS, 자기 자신의 OS도 쓰고 또는 OS가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중구난방인 하드웨어도 다 다르고 OS도 다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모든 많은 이런 하드웨어 머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 그나마 조금 OS로서 여러 하드웨어 머신에 많이 조금 쓰였던 것이 바로 이 CPM이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OS 개념인데요. 이 CPM이라고 부르는 Control Program for Microcomputer의 약자인데, 이 CPM이라고 부르는 OS가 그나마 여러 이런 하드웨어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실제 초창기 애플에서도 이 CPM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커머도어라는 여러 이런데 CPM OS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CPM OS가 그때 당시에 좀 많이 쓰였는데, 이 CPM에 여러 가지 들어있던 그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 출현하는, 현재도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OS라든지 이런 어떤 OS들의 실질적인 OS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기능들을, 그리고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OS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와 또는 이런 매킨토시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널리 쓰이게 되죠. 그리고 하드웨어도 많은 발전이 있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퍼스널 컴퓨터가 아주 널리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때 시점쯤에 이 IBM이라는 것이 개인용 컴퓨터를 많이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IBM에서 OS가 필요하다는 그런 거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OS를 필요하다고 해서 OS를 개발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 요청하게 됩니다.
뭐 그런 어떤 히스토리적인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IBM 회사를 위해서 OS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한 것이 바로 이 도스라는 운영체제죠. 도스라는 운영체제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도스라는 운영체제는 커맨드 라인 OS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냥 화면에 글씨로 치는 거죠. 이 OS를 부팅하고 나면 그냥 글씨가 뚝뚝뚝 뜨고요. 우리가 키보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커맨드로 일일이 쳐야 되는 그런 OS였는데, 이 OS가 굉장히 파퓰러하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떤 OS를 IBM에서 요청을 받아서 도스라는 걸 개발하게 되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것을 OS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시애틀 컴퓨터 프로덕트라는 그런 옛날에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사실은 도스라는 운영체제를 최초로 개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사게 됩니다. 그래서 산 다음에 자기네들이 더 발전을 시켜서 마이크로소프트 도스라는 MS 도스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IBM에서 IBM 계열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널리 쓰였고, 이것이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한 90년대 한 중후반 정도까지도 널리 쓰였던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쓰였던 OS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도스라는 것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시애틀 컴퓨터 프로덕트 개발을 할 때 여기 보시면 CPM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CPM과 Backward Compatibility를 유지했기 때문에 CPM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80년대 한 중후반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때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OS에서 혁신적인 변화는 바로 이 제록스라는 회사가 있었죠. 이 제록스가 그 실리콘밸리에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파크 OS 리서치 센터라고 부르는 이 리서치 센터가 있었는데, 우리가 컴퓨터라고 현재 쓰고 있는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많은 혁신적인 기능들이 다 이 연구소에서 많이 개발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것이죠.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이 연구소에서 최초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나 널리 쓰고 있는 이 마우스 있죠? 컴퓨터 마우스도 바로 이 제록스 파크 연구소에서 개발이 됩니다. 최초에. 그런데 이때 이 연구소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 엄청난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나 마우스라는 것을 개발을 해놓고 이것을 연구만 해놓고 쓰진 않았어요. 크게 다른 데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이 바로 그때 당시 애플의 초창기죠. 애플 컴퓨터가 좀 잘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가 이 제록스 파크 연구소를 방문해서 바로 이 GUI하고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고 부르죠. 이것과 마우스를 보고 바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옆에서 보시는 이런 초창기 애플 컴퓨터 매킨토시라고 리사라는 컴퓨터를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넣어서 최초로 했는데, 리사 또는 이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바로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혁신적인 이 기술들은 다 여기 제록스 연구소에서 개발이 됐지만,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애플 컴퓨터가 바로 이 혁신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 IBM 계열의 컴퓨터나 이 모든 컴퓨터들이 다들 이 그래픽으로 하는 아이콘 베이스로, 그전에는 모두 커맨드 라인이었습니다. 글씨로 치는. 그렇지만 이 이후로는 모두 다 이제 아이콘 베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마우스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는 컴퓨터로 모두 다 바뀐 것이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에서도 엑스윈도우라는 것을 탑재하게 되고요. 모두 다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모두 바뀝니다. 현재까지도 모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혁신적인 그때 당시에 어떤 전환점이 됐고요. 그 이후에 1990년대 또는 그 이후에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드웨어가 점점 빠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OS나 소프트웨어도 같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발전하는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를 잘 이용하는 형태로, 하드웨어가 코어가 여러 개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멀티 스레딩이나 뭐 멀티태스킹 같은 걸 지원하는 형태로 OS도 발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 프로세싱, 즉 하드웨어가 워낙
그 파워풀하니까 여러 가지 동작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주로 지원하는 형태로 OS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 OS의 여러 가지 타입으로는 뭐 이런 배치 시스템, 옛날에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나 또는 멀티 프로그래밍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우리가 흔히들 또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쓰는 OS도 다 이런 기능이 들어있죠. 즉 하드웨어는 하나인데 그 위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서로 간에 시간을 나눠 쓰면서 돌릴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OS에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 즉 하드웨어가 이제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OS 차원에서 이런 하드웨어 여러 개를 또 동시에 잘 이용을 해서 써야겠죠.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하는 OS가 있어야 되고요. 디스트리뷰티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드웨어가 또는 컴퓨터가 여러 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즉 컴퓨터 한 개의 OS가 컴퓨터 한 개의 프로세서 두 개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물리적으로 컴퓨터가 여러 개가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쪽 방에 컴퓨터 하나 있고 뭐 옆에 방에 컴퓨터가 또 있고 서버가 저쪽 방에 또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 분산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잘 이용해서 분산 OS를 돌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또 한 가지 타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 O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건데 이 리얼타임 OS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널리 쓰고 있는 OS하고 약간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우리가 널리 쓰는 이 윈도우즈라는 또는 맥 OS나 이런 OS는 뭐 OS라는 것은 리얼타임을 보장은 하지 못합니다. 리얼타임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리얼타임 OS의 특징은 뭐냐면 이 OS라는 것 안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프로세스가 돌아가는데 그 각 프로세서가 이 리얼타임으로 돌고 각 프로세스가 절대적으로 어떤 동작을 맞춰야 되는 어떤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즉 어떤 동작을 OS 내에서 여러 가지 동작들이 일어나는데 그 각각의 동작이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무조건 끝나야 되는, 그것이 굉장히 그 타임 버짓이, 타임 리퀘어먼트가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형태의 일이 일어날 때 이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씁니다. 주로 이런 것은 어디에 쓰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요즘에 군 쪽에서 유도 미사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GPS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유도가 되면서 그냥 쏜 대로 처음에 쏜 대로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날아가다가 그 다음은 자체적으로 어떤 GPS나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을 해서 이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죠. 컴퓨터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제는 자기가 이 날아가야 되는 어떤 궤도나 이런 거를 다 바꿔가면서 그렇게 날아가게 되는 아주 그런 첨단의 미사일들이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 그런 데 안에는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OS 안에 여러 가지 프로세서가 있는데 프로세스가 돌아가는데 그 프로세서 중에 하나가 위치를 추적하는 프로세스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그 위치를 추적하는 그 프로세스가 어떤 실시간으로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그것이 계산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계산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시간을 놓치게 되면 타겟이 이 미사일이 우리가 원하는 타겟 말고 옆에 그거보다 한 뭐 100m 떨어진 순간적으로 이게 옆으로 타겟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원하고 하는 동작이 정해진 시간 내에 꼭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놓쳤을 때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응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이제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쓰게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차후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뭐 좀 더 살펴보시도록 하고, 우리가 이 수업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OS는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윈도우즈를 쓰지 않고 저희는 리눅스라는 이 OS에 기반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눅스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유닉스하고 거의 생긴 것이 동일한 어떤 운영체제입니다. 여기 히스토리나 뭐 여러 가지 자세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유닉스하고 동일하게 동작한다. 동일한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동일한 OS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PC에서 돌아가는, 우리 일반 PC에서 돌릴 수 있는 어떤 OS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닉스라는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멀티 유저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리눅스도 멀티 유저 OS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쉐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가능한 OS가 되겠죠. 이 리눅스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계열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 각각이 조금 비슷한데 내부 이제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뭐 실행이나 실행 명령어나 뭐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래밍하고는 직접 좀 관련이 없죠. 어떤 것을 쓰더라도 우리가 프로그래밍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C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C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할 때 어떤 동작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나 또는 C++나 뭐 또 다른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컴파일이라는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그냥 내부적으로 알아서 실행이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긴 하지만 우리가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이해하면 조금 더 이 지금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우리가 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짜려면 에디터가 있어야겠죠. 그죠? 프로그래밍을 그 코딩을 하기 위한 에디터. 그래서 에디터 위에서 C 프로그램이나 C++ 프로그램 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디터로 프로그램을 다 짜고 나서 저장을 하게 되겠죠, 디스크에. 그런 다음에 컴파일이라는 것을 실행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안에서 일어나냐면, 처음에 프리프로세서라는 그런 어떤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컴파일러, 우리가 흔히 부르는 컴파일러의 내부적으로 제일 처음에 도는 동작이죠. 이 프리프로세서라고 하는 동작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선처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짠 코드에서 실질적으로 코드라는 형태, 바이너리, 어떤 실행이 되는 바이너리 코드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 그런 거를 골라내고, 보통 우리가 짜는 어떤 펑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짠 코드, C 코드 안에서 실제로 동작, 어떤 함수처럼 동작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컴파일러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걸 디렉티브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디렉티브스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코드 안에, C 코드 안에. 예를 들어 보자면 뭐 이런 것이죠.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 hash include st do.h 뭐 이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C 코드 내에 이런 영역이 있죠. 이런 코드를, 이런 줄이 있는데, 이것이 하는 일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이라는 것을 include 해라 라는 어떤 그런 것이죠. 즉 이걸 왜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 밑에 어떤 펑션이, 우리가 짠 펑션이 있을 텐데, 그 펑션 안에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을 그냥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printf라든지 scanf라든지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그런 어떤 함수들은 우리가 만들지 않죠. 이미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이걸 정의하지 않고 그냥 쓰면 에러가 나죠. 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펑션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펑션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이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줄이 하는, 이 C 코드 안에 있는 요런 디렉티브가 하는 일은 추가적인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코드가 되진 않죠, 이 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프리프로세서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서하고 동작을 하고 나면 실제로 코드 분리가 되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디렉티브가 분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코드 부분만 골라내서 이제 실질적인 컴파일러라는 동작이 이루어지죠. 이 동작은 실제 코드, 펑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컴파일을 하고, 그 컴파일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그 컴파일, 우리가 짠 코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선언했겠죠? 또는 동작들을, 그런 변수 선언들을 했을 때 그 변수들을 골라내고 메모리 영역으로 배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컴파일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배치와 프로그램 코드 자체를 어떤 어셈블리화하고
실제 동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걸러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컴파일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컴파일러를 거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어셈블리 코드가 나오고 또는 그 이후에 그것들을 또 거쳐서 바이너리까지 바이너리 파일까지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흔히 그걸 오브젝트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링커라는 동작을 시킵니다. 우리 흔히 링크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짱 코드를 요즘 보통 그냥 컴파일 시키면 사실 이 프리프로세서나 또는 컴파일러, 링커까지도 한꺼번에 쭈르륵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 상세한 단계를 보통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이 안에서 이런 단계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링커라고 하는 이 동작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아까 컴파일러라고 그 전에 돌렸던 그것이 만들어 놓은 이 오브젝트 코드들을 다 합성해서 붙입니다. 링크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짠 코드가 진짜 우리가 모든 함수를 우리가 다 짜서 우리가 짠 오브젝트 코드로 진짜 그냥 그 자체만으로 실행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크게 링크할 게 없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이렇게 printf 같은 이런 함수는 우리가 만들지 않죠.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printf 같은 함수는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에 있고 그 함수의 실제 라이브러리 코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남이 제공한 어떤 API 또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다른 곳에 있는 우리가 짠 프로그램, 우리가 짠 오브젝트 코드 말고 다른 데 있는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링커가 하게 되다. 또한 이 프로그램 코드를 우리가 짠 프로그램을 전체 메모리에 어느 영역에 배치할 것인지, 코드 메모리 영역인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링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링커를 거치게 되면 실행 파일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실행 파일이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한 일은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 파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되면서 컴퓨터가 로더라는 그런 것을 실행해서 그거를 로드하게 되죠. 실행 파일을 로드하게 되고, 그러면 로더가 하는 일은 실행 파일을 실행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바로 이 메모리에 배치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로드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뒤쪽에 몇 주차, 한 4, 5주차쯤에 나올 건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하려면 메모리 영역을 한 5개 정도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냥 코드가 단순하게 메모리에 들어가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용이나 용도에 따라서 5개 쏟아는 메모리로 분산 배치가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메모리 배치하는 그런 부분, 그것이 로더 하는 일이겠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CPU가 코드를, 이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를 하나하나씩 읽어와서 이제 CPU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절차에 의해서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이 다 메모리 배치되고 또는 CPU에 읽어도 오고 해서 실행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